시간이 좀 많이 없다고 해서 네, 서둘러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도시계획을 뭐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두는 이겁니다. 시작하기까지 전에 이제 plans are nothing, planning is everything이라는 말은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유럽 지역을 승전한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었죠. 나중에 대통령도 하신 분, 이분이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은 아무것도 아니고 플래닝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둘 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걸 구별해야 돼서 제가 한국말을 그냥 계획안, 계획업이라고 좀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고요. 이게 그러면은 플랜의 이슈인지 플래닝의 이슈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도시라는 게 옛날하고 성과 다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부르는 거는 많이 있죠.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도시 계획에서 부르는 도시는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시민사회가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것부터 가진 도시여가지고 보시면은 옛날의 도시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고대등인데 그냥 빼고요. 제국과 중세시대에는 거의 다 이제 왕궁과 황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황궁이 가운데 있고 뭐 귀족들의 계층에 따라서 분포된 상태라면 시민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모두가 여기는 뭐 이런 지위고나 뭐하나 신분사회가 없는 사회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같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래서 보기만 해도 딱 다른 게 뭐냐면 가운데 시장과 광장 같은 형태가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으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냐 아니냐, 한 성은 도시가 아니죠. 성이죠. 성은 이제 말 그대로 캐슬 또는 여기는 포트리스라고 하는데 왕궁이 있고 귀족이 있는 데지 뭐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로 사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대부터 한 30년간을 만들었는데 21세기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고 거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을 가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내포 시도시라고 충청도 도청 시도시라고 만들었는데 그림이 경복궁이나 가로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가운데 관청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제일 가운데 뭐 부르기는 좋아요. 관청 옆에 파란 공공시설인데 경찰청이 딱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왜 사람들이 이 가운데로 안 오지 그래요. 여러분 같은 경찰청이 가지겠어요? 관리가 없죠. 20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왜냐면 외국에서 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사라진 시대를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도착한 모습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됐느냐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혁명 얘기도 듣고 뭔가 이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디즈니 만화 영화 같으면은 해필리 에버라프터 해가지고 막 행복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결혼한다고 해필리 에버라프터가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랑스 혁명에서 89년에 나와서 뭐 루이 16세가 어떻게 됐고 이제 다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공화정. 그래서 평등한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 혼란기가 80년을 갑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화정은 16년이고 황제 나왔다가 중간에 부르공화국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씨 왕조가 다시 와가지고 몇십 년 하다가 또 벗었다가 그래서 혁명도 여러 번 나타나고요. 그거를 거의 한 3세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공화국으로서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한 거는 187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년, 뭐 100년 가까이를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산다는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어떻게 보면 뭐 예상치 못하거나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좋은데
예, 그것에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걸 지상주의로 끌고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각자가 생기죠. 뭐 어떤 건 없으니까 나는 내 자유,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냐. 이제 이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슬럼,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막 만연을 하게 되죠. 누구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길, 좁은 거, 폐수. 왜냐면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180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보면 한 중반 넘어서 공화국 경험한 몇십 년 하고 나서 이게 뭔가 각자가 자유롭지만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기재가 또 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빌드업하는 과정. 그게 이제 1800년대라는 이제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우리가 아는 이제 공공사업이 등장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일. 거기에 이제 퍼블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옛날에 왕도 아닌데 퍼블릭이라는 도메인이 생기면서 뭐 유명한 게 이제 하수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콜레라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물을 타고 균이 돌아다니니까 오폐수를 잘 따로 모아가지고 처리 관리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모아서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든 게 그런 거고, 뭐 파리 대개조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도 이제 뭐 콜레라 문제부터 해서 아주 심각하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세느강 같은 경우도 가장 근본적인 게 사실 물이 없어요. 세느강 건천이라서. 그래서 뭐를 했냐면 주변에 옆으로 지나가 있는 백느강, 물이 많은 데서 그 운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퍼올리고, 그때부터 퍼올려서 지금도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느강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끊기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거는 뭐 수백 킬로를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이가 뭐 총길이 200km라면 그러니까 뭐 거의 설악산에서 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쏟아내니까 깨끗한 물을 쏟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파리를 이제 보는 거죠. 뭐 하수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간에 없었던 뭐 녹지, 단기간에 녹지를 가장 많이 이제 공급한 케이스가 됐고, 오른쪽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수 같은 것도 보는데 가만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가로수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있거나 원래 있거나 산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건데, 그런 걸 심자고 한 건 이때 생긴 아이디어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없어요. 없어. 왜냐면 그걸 심는다?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심는다는 생각, 이걸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고 실천을 한 게 이제 이런 케이스죠.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신기한 건가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게 혁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퍼블릭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고, 사실 이게 제도로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의외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보통적으로 이제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욕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반대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적어도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아무 데도 없는데 사람과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몇백 명, 많은 몇천 명, 이제 이런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더 계기가 돼서 이제 수백만 명 이제 살게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라 다르고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그냥 각자 어떻게 사는 걸로만 이게 잘 사는 게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깨닫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살게 될 것인가라는 제도가 의외로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건 미국이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여러분들의 상상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릴까 생각하면, 서울에 사는데 중국 사람 수십만, 몽골 사람 수십만,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와가지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산다라고 상상을 하면 그게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공적인 조치와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다라는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주도했던 바셋이라는 이제 그 도서에 보면 집 여러 사람이 와서 집 짓고 상점 짓고 공장 짓고 그건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공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물리적인 시설 당연히 길 다 필요한데 개인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잘 돼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라는 거고, 뭐 시설 당연한 거고, 서비스, 하수, 뭐 상수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혼잡, 과밀 뭐 이런 것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또는 필요하면 개발 한계 같은 걸 둬가지고 그걸 보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쌓여온 것들이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 결과물로 제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아이코닉하게 드러나는 게 여러 번의 어떤 파편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시에서 이제 구획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영어로 조닝인데 우리나라 말은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처음에 구획은 높이를 한 거지 용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닝이라는 것은 존으로 나눈 다음에 존별로 어떤 거를 부여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공공이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높이가 될 수도 있고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존에 의한 방식들을 다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닝인데, 이제 그게 이제 됐고, 그거 근데 이제 논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왜 내 땅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24년에 구획제 그거 괜찮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것에 이제 계기가 된 게 밑에 보시면은 연방에서 이제 합헌 판정을 받죠. 유클리드. 그래, 공공을 위해서 퍼블릭이라는 제가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이 되면서 제고가 되고, 그럼에도부터 이제 또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 여기는 뭐 높게 낮게 해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냐라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논란이 붙고, 그 법적 논란을 종지부를 지는 게 이제 표준주 도시계획법 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법의 어떤 시초로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법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설이 등장을 전혀 안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공공이 무슨 권한을 어디까지 갖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어떤 기구와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다릅니다. 무슨 시설을 나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권한은 뭐고 책임은 뭐고 기구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정의하는 게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플래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래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구획제 설명을 하면, 이제 구획제가 시작된 게 이제 뭐냐면 건물 높이 위원회가 이제 생겨요. 그 밭에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이 당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마천루가 막 생길 때예요. 높이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유럽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햇빛이나 공기나 뭐 이제 풍경, 보이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적으로 점유하려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모두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또 건전한 도시 성장 안 될 것 같고, 기반 시설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사람 사는 것도 보호해야 되고, 뭐 행정의 부담 완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오고요. 실제로 구획제를 할 때 이제 이유서를 써놓은 거에 보면 요 7가지 이유가 이제 크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층 건물을 다 지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뭐 보고 무슨 뷰를 보겠다고 막 올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보는 이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니까,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획제를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사라진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개발 업체들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땅값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용적률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못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아요.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획제가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인허가를 한다면 뭐 건건이 소위 말해 나한테 이런 피해가 온다, 그림자가 진다, 그래서 건건이 이제 법정 같은 거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소송이. 그러다 보니까 구획제를 함으로써 그 업무를 좀 부담을 확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거가 좀 이슈가 되는데, 사람 사는데 결국 사람 다 쫓아내면 이거 도시가 망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 인구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획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규모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적정한 기반시설을 미리미리 이제 공급해서 충분하게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하고 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했고, 그것의 구현수단으로 구획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무슨 구획을 해서 하는 테크니컬한 스페시피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는 거고, 어디까지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절차를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책임인가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플래닝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숫자가 이제 어딜만까지 이제 고도하고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그 거리에 뭐 2배까지 되냐, 2배 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배수에 뭐 몇 배까지 올라가느냐라는 것들, 소위 셋백이라고 해서, 셋백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고마, 거기까지 선 넘지 마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왜냐? 이걸 한 이제 이유서 위에 보면은 스카이 익스포저 플레인이라고 하늘, 즉 이 이제 공기죠. 이 위에 있는 공간, 이것도 공공공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두 그림을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가 이제 도시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왼쪽이 이제 이 발달이 된 거죠. 그 높이 규제 위원회가 생기고 이대로 되겠냐 하면서 한 게 이제 에퀴토블 빌딩이라고 150m짜리가 필지에 거의 100% 꽉 차가지고 탁 올라가니까 이제 뒤가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이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구획자가 되고, 아까처럼 뭐 1, 2, 3, 4 해가지고 되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구획제 그림인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물이 피라미드형 케이크처럼 돼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역삼각형으로서 하늘이 뚫려 있네 이렇게 두 개로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은 그 두 번째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로 쫙 뚫려 있구나, 괜찮겠구나.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그림이, 왼쪽은 퀼터블 빌딩의 그림자고요. 1년 12달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고, 오른쪽은 케이크처럼 생겼죠. 근데 저기는 걸어가면 밝고 괜찮아요. 걸어갈 만합니다. 그런 밝고 맑은 도시로 전환을 시킨 거고, 공기가 괜찮게 순환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볼 거냐라는 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플래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자체를 플래닝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모든 게 이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이나 유럽은 어땠냐 하면, 영국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1800년대 중반에 시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1907년에 이제 우리가 아는 타운 호텔이 생겼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건물 규제에 조금 가까워요. 이걸 하냐 마냐 약간 이런 거에 가깝고, 공적 규제는 말씀하신 대로 2차 대전 이후에는 들어오고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국가 차원의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 플래닝 파워시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 제시하는 걸 보시면, 뭐 의사결 계획은 뭐 어떻게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내용은 뭐 충분한 주택이냐, 경쟁력이냐, 도시말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여기에 무슨 사업, 산업, 공공주택, 뭐 건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실천 단계에서 실행 계획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실행 주체가 세우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법에 실행 수단만 잔뜩 진장하는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에 문제가 있네. 그럼 교통과에다 던지고, 교통과는 할 수 있는 게 도로를 넓히거나 뭐 버스나 증차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밀도도 봐야 되고 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봐줘야 돼요. 그거를 이슈 중심으로 봐주면서 보는 게 플래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합적이라는 게 모든 걸 잡아서 완벽한 솔루션을 낸다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크로스 보더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물건으로 할지, 돈으로 할지, 뭐 뭘로 할지, 규제로 할지, 잠깐 그 이슈에 전착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논하는 게 플래닝인데, 지금은 그냥 소위 부문 계획도 아닌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뭐 그냥 그것만 하는지 이런 형태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뉴욕 플래닝에서 이제 중요한 건 평가와 모니터링이죠. 도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플래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플랜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모니터링.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사례 보면 중위소득 부담가는 주택 비중이 얼마일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도 한 3분의 1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어. 저기 노란불이죠. 그러면 이제 워닝이 켜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지 이게 이상하네. 그걸 디텍트를 하고 그다음 뭐를 할지를 찾고 이제 해결을 찾는 거. 뭐 신규 주택은 800m 이내였으면 좋겠어. 뭐 70% 이상은 잘 되고 있어. 파란불이네. 그래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플래닝 시스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외부랑 비교도 하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잠깐 봤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게 일본인데 일본이 중간에 이제 해석하면서 약간 이슈가 생깁니다. 고토 신페이라는 분이 이제 1919년 일본 도시계획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원래 의사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로 말하는 행안부 장관이나 도쿄 이제 시장 같은 분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분이 직접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영향을 미쳐서 만든 도시계획법에 보면 1조가 뭐냐면 도시계획이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행정권으로 집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럽, 미국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물론 수단 중에 하나 있지만 그게 계획은 아니고요. 소구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서부는 입법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한다는 건 개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재량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입법 절차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명령으로 행정처분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가고요. 그래서 일본 도시계획법은 이제 주로 이제 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거, 시설을 처리하는 거, 그거를 행정처,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시장이나 뭐가 명령하면 끝이에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부랑 좀 다른 게 수단이 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지점 규제 같은 거라든지 무슨 토지의 격리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가지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이니까 이제 이런 거고 여기에서 이제 건축법 분리되면서 건축법에 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꼬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됐고 이제 그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쳐서 현재까지 꼬여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이해할 때 도시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극빈과 난민의 국가였고 또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아까 내 서구는 그래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출발하게 된 1800년대 중반입니다. 보면 그래도 물론 이제 뭐 형평성의 이슈라는 이런 건 있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일단 풍요가 늘어나면서 더 어떻게 저 잘 살까를 얘기했다면 이게 지금 1900년대 이제 외국 선교사가 이제 찍은 거를 보면 왼쪽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땅바닥에 막 누렇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왜 이렇지 그런데 또 똥오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뭐냐면 이게 서울시청입니다. 소공.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비폐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자는 뭐 한국전쟁이나 일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조선 말에 완전히 망가진 이제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건 이제 왼쪽 사진이 여러분들이랑 아까 경복궁 뒤죠. 경복궁 뒤에 어떤 사진인데도 보면 나무 풀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어떻게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궁궐의 뒤도 그런데 전국이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불균형의 이슈도 우리가 언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가 굉장히 미약한데 그래도 잘 된 게 1907년에 이제 조사된 걸 보면 보시다시피 한성부가 약 20만인데 두 번째 큰 도시들이 2만 정도밖에 안 돼요. 9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쏠려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권력과 이런 걸 다 거기에서 그리고 권력으로 통해서 경제를 리소스를 휘둘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2.6배까지 떨어지고 근데 2000년 21세기 이후에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방이 안 가면 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이해 못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법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걸 해서 도시계획이란 시설을 하는 거고, 보면 시설 쫙 나열돼 있고, 도로광장, 공항이고, 토지공인, 뭐 주택지 만들고, 공업용지 만들고, 분양지 만들고, 직접 지정하고, 예. 이게 이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권한과 의무와 책임도 없고, 그냥 시설 나열돼 있고,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만 돼 있는, 사실 법의 기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행정청이 하는 거고, 뭐 수단들이 막 나열돼 있고, 그러니까 수단이고 계획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거고, 이제 특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하고 이제 동시에 거의 이제 투 쌍둥아차처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목표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들을 하고, 지방은 이제 자문 정도 하는, 그러니까 서구는 뒤에 보시겠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에 가깝습니다. 입법을 하는 거 깊이 관련된 그거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행정청에서 시설 설치하는 그냥 행위에 가까운 걸로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쓰는 기본 계획이라는 용어, 80년도 돼야 이제 법에 살짝 등장을 하고요. 관리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뭔가 수단 같은 것들이 분리가 되는데, 그건 2003년에나 법에 등장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불렀지만 계획이 아닌 도서들이에요. 그런 거고,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물리를 포함해서 도시 기본 방향을 하고, 행정청은 그걸 잘 따라라 이렇게 돼 있고, 관리계획은 공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시민의 구속력을 가지니까 법적으로 이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혀 안 지켜진다는 거죠. 안 지켜지고 내용도 여전히 그냥 옛날 거에 거의 가깝습니다. 거의 뭐 내용적인 변화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관리계획도 그냥 뭐 사업의 나열이 이게 이제 법에 들어가 있는, 그건 법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상하시다시피 오른쪽에 이제 설악산 있고, 위에 한강 같은 거 있고, 밑에 뭐 산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호하고, 왼쪽이 이제 원주역이나 이런 거 있고 하니까 거기를 뭐 거점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기본계획이 결정이 돼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실제를 보면 원주역이 이제 KTX가 들어와 있고, GTX가 서원준이 원준 이제 오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경제 활동은 저 멀리 산쪽골짜기에 있고, 이 밑에는 뭘로 돼 있냐? 주거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GTX가 깔린다고 하면 뭐 일단 공표된 기록으로 보면 26분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6분에 올 수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국가에서 딱 까는 거예요. 이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여기 아파트밖에 없으면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파트 보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물며 백화점이 있든 카페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더 작게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냐면, 국가에서 비싼 돈 들여 깔았는데 여기 있는 토지주와 건축업자만 배불릴 뿐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가서 베드타운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국가기관망은 국가가 하는 거고, 그걸 받은 토지용 계획은 누가 짰냐면 로컬에서 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쓰긴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분절이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 하면 잘 되니까 그냥 아파트 하는 거 끝. 이게 이제 완전히 계획체가 무너진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20세기에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교통이 결절절이다. 당연히 이제 상업업,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경제활동이나 저런 걸로 보이고, 그거에 반대인 개인적인 활동이 우리가 보통 주거합니다. 개인, 가족, 친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멀리 있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함께 할 때 뭐 기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가운데 아파트를 넣고 기업을 바깥에 빼놨어요. 그게 21세기 이후에만 나타난 현상이에요. 20세기에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때는 외국의 조언을 받아서 막 만들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도 컨트롤이 됐어요. 왜냐면 도시계획 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몇십 명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있는데, 지금은 넘어간 다음에는 전혀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현주소 예정. 이게 이제 권한이 이양이 됐죠. 지방자치가 고발되고 2000년에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립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결정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 내부적인 거, 그리고 뭐 동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돌아가는 구조가 된 거고, 전문가는 아예 없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명한 부산시
사례에서 제일 많다는 토목직렬로 1000명이 못 배우고 건축이 500명, 지적 200명인데 도시계획은 여기가 제일 많다는 데가 10명인데 다른 데는 아예 없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안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왜 이게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존재치가 않는 거예요. 미국의 반대로 보면 LA에 450만 명에 450명 정도가 있어져서 일을 합니다. 플러스 일부 이제 비정규직 포함하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죠. 그냥 그게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실을 보면 60년대 뭐 우리가 없던 거니까 도시도 도시계획도 그렇고 외국에서 제도를 수입해서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니까 이제 전문가가 주도해서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는 이제 개발 시대에 이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모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달성했고 했고 경제도 됐고 그래서 분권화까지 갔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플래닝의 붕괴가 됐고 이제 제도는 난리를 나고 허울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는 거의 이제 현재 기준으로 껍데기만 하고 없어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법이라고 써있는데 법도 아니에요 사실 법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을 대보면 웬 사업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법으로 가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법제를 하려면 필요성, 일관성, 책임성, 명확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사업하는 것만 나열하는 상태가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기이한 어떤 상태를 갖고 있죠.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날은 또 이제 건축하고 이제 많이 헷갈려하죠. 어버니즘이라고 하는 건축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이제 세르다 유명한 이제 대성당이 보이시지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바둑판 모양의 그 계획은 1859년 1859년에 세르다가 도시계획을 했고요. 게다가 이 성당을 세운 거는 190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바둑판 안에 있습니다. 그거에 부서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우디 건축물, 세르다가 하는 높이 규제, 뭐 16m 최고 20m 수준에 딱 돼 있고 그러면서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기록을 보면 이 사람 이게 이제 가우디가 만든 이 5개가 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 현대가 재벌급 집들인데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 딱 더 높이 넓혀달라고. 크게 높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쪽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계획은 계획이고 건축은 건축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얘기에 관한 얘기를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전개된 거의 특징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패튼 장군이 했던 굿 플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굿 플랜이면 다음 주에 나올 퍼펙트 플랜보다 낫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도 기록에도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법이 들어올 때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라고 이제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서울의 1년의 인구가 30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을 때 계획한다고 3년 지나면 100만 명이 또 늘어나요. 그것도 슬럼의 형태. 그거 기다릴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계획은 이제 65년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3년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해갔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레거시죠. 그런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21세기가 됐는데도 그냥 그것이 계속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게 이제 깝깝한 상황이기도 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기도 하죠. 정리를 하면 미국이 의외로 이제 계획업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입법과 커미션, 우리가 위원회라고 부르는 게 영어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커미션하고 커미티라고 하는데 커미티는 오면 심사하는 건데 커미션은 실행 주체예요.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커미셔너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기준으로 보면 커미셔너는 평균, 그러니까 기본 임기가 5년이고 평균 10년을 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매일 10명 이내가 딱 잡고 계속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 입법과 행정하고는 일정 정도 독립해야 된다는 것들이 처음부터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게 도시계획법의 핵심이었어요. 그 쟁점. 이 사람들의 임기와 기구와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입법과 행정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호흡이 다르다.
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짜리인데 그건 길어야 4년짜리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 오래 걸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임기가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정해지고 1900년대 아까 보신 이제 뭐 이렇게 뭐 조립법도 이제 다 되고 유럽은 그런 시설 사업은 있었죠. 그걸 했지만 플래닝이라는 컨셉으로 들어온 건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1919년에 도입할 때 고토시베이가 유럽에 가서 본 거예요. 유럽에 가는 거야. 미국은 안 가고 가서 보니까 뭐 하수도 하고 도로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구나. 와가지고 한 게 이게 도시계획법이야라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일본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는 거고 수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앙이 하는 거에 또 강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막 해야 된다. 뭐 아무것도 근간이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서구는 도시계획은 도시 자체의 또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했어요. 1000년 가까이 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땅에서 우리끼리 정해서 뭐 대형 부지로 살든 높이 살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하냐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60년대 이후부터 깨집니다. 뭐 하와이, 플로리다 같은 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플로리다에서 해변에 도시 막 생기는데 한 도시가 막 개발을 하니까 물을 끌어쓰잖아요, 지하수를. 그 옆에 마을에 이제 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나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게 공식화되는 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계획이 가능하다, 이런 개입이 가능하다, 어포더블 하우징도 그래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안 돼. 그러지 말고 미디엄 인컴도 살 수 있는 거는 해야만 한다는 걸 강제할수 밖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내용도 확장되고 공간도 확장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런 이제 중앙에서 만든 체계였다가 분권화가 됐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분권화가 아니라 분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계획업 자체가 이제 붕괴되고 인재, 직 다 붕괴되고 내용, 공간 다 이제 퇴행하는 형태를 봅니다. 공간에 관한 얘기를 공간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슬라이드가 지금 빠져있는 게 날라갔는데 강 교수도 예. 10분 지났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그 시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중요한 거점들이 논의가 될 때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이게 여기에서 뭐 15분 거리 도시라고 그러죠.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각자 하니까 각자 흩어져가지고 뭐 연결도 안 되고 걸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오늘날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계획안, 이게 이제 플랜, 도면 그 자체랄까 하니까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도시를 살피고 크로스보드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일단 플래닝하고 플랜 자체를 구별하는 것부터 가지고 얘기하면 주로 플랜만 얘기하거든요. 뭐 환경도 얘기하고 구별하는데 이미 플래닝이 망가졌기 때문에 플랜도 이상해지는 제시가 아니고요.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잡는 시간, 미래라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고 공간은 그 구간의 구성 요소지 공간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물일 뿐인데 아이디어 핵심은 미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 이 논의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면화도 하고 제도화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본말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거를 일부 고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완전히 다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뜯어 고쳐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정립, 여기서 정립은 정한다는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자, 바로 세우는 일을 다시 해야 되는 단계. 그걸 하면 플래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없을 거고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랜이냐 플래닝이냐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이제 플래닝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플랜도 이제는 막 망가져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